반갑습니다. 교육 백과사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라인업이 화려합니다. 세 분을 모셨는데 이 교육 백과사전 터줏대감 성기선 교수님 자리에 네, 있고요. 안녕하세요. 교육을 교육답게 교육 전문가 성기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멘트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좀 준비해서. 자, 오늘 진짜 모처럼 모셨습니다. 우리 박경미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교육 전문가 투. 야, 그리고 정교조 출신의 세종교육청에서 교육정책 담당했던 우리 임전수 원장님 자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종교육을 국가교육으로 임전수입니다. 야, 뭐 하나씩 다들 준비했어. 보니까. 근데 오늘 이제 주제가 무거운 주제예요. 네. 고교 학점 문제. 요즘에 굉장히 핫하던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해하기도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예. 근데 뭐 이상적인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말들이 많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저게 시대의 흐름에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오늘 이제 고교 학점제 관련돼서 꼼꼼히 한번 짚어보려고 세 분 모셨고요. 새로 이제 교육부 장관 임명도 됐는데 당장 이 문제부터 좀 해결을 해야 할 것 같더라고. 학교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혼란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뜨거운 이슈 고교 학점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좀 들어가기 전에 최규진 세종교육감께서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교육 백과사전이 탄생시킨 교육부 장관. 맞아. 우리가 했잖아. 그리고 이 두 사람도 후보에 있었어요. 그래요? 별로 안 중에 된 사람이 중에 된 사람이. 근데 지난번에 최규진 교육감을 한번 모셨거든요. 네, 근데 네, 저 그렇죠. 그때 감동. 응. 한 스승을 만난 느낌 같은 맞아요. 거 있잖아요. 네, 어른을 네. 만난 느낌. 야, 그래서 세종에서 그 아이들 키우는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뿌듯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또 임전수 원장님께서 세종교육감 우리 최규진 교육감하고 함께 교육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어요.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선 축하드리고요. 세종교육이 국가교육의 표준으로 이렇게 우뚝 서는 것 같아서 정말 기쁘기도 하고 기대도 많이 되고 응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내 공이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까? 지난 10년을 우리 교육감님을 모시고 함께 기획하고 함께 설계하고 함께 세종교육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때로는 실무적인 일에서 또는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서 교육감님에게 배우고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의 중심에 세울까, 학교와 선생님들을 교육의 중심에 세울까, 그리고 학부모들이 교육에 함께 우리 교육으로 만들어 갈까 하는 걸 지난 10년간 고민을 했고 세종이 국가 행정수도인 만큼 교육에서도 국가교육의 표준으로 국가교육의 리더로서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지난 10년을 교육감님을 모시고 지냈습니다. 말씀하는 툴을 들어보면 절반은 내공이다.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최규진 이제 장관이 되시면 한번 모셔서 네. 임전수 원장이 얼마나 몇 기했는지 프로냐? 한번 물어봐야겠어. 네. 근데 조선일보가 그렇게 막 씹는다는데요? 최규진 교육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임명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최규진 교육감 좀 아십니까? 전 제가 청와대 교육비서관 할 때 예.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예. 이제 자주 배웠었고요. 교육계 염원이 교사 출신 장관을 우리 갖고 싶다. 근데 이번에 정말로 꿈을 이룬 것 같습니다. 맞아요. 교육감 그리고- 출신도 그렇고 교사 출신의 네, 현장을 장관. 아주 잘하는 현장 밀착형 장관님이 되실 것 같고 정말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푸근하신 분이잖아요. 예, 정말 예. 교육자 같은 분 그런 분을 장관으로 이제 모시게 될 것 같아서 저도 네. 굉장히 어. 행복합니다. 또 이진수 그 낙마한 사태를 봤기 때문에 좋은 분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했는데 네. 저희가 배출한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마치 교육백과사전이. 교육 백과사전이 배출했어요. 배출했는데- 한 25%는 여기 근데- 50%, 우리 25%. 근데 아까 말씀 잠깐 하셨는데 박금희 의원님이나 뭐 성기선 교수님도 이 함화평이 많이 올랐잖아요. 낭만 소감은 어떻습니까? 낭만 소감. 아주 진공 상태에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하여튼 또뭐 언급되는 것마다 영광이었고요. 네. 사실은 교육부 장관이 지금 해야 될 교육 현안,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너무 산적해 있어서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육계의 모든 분들이 총력을 동원해서 교육부 장관을 좀 돕고 우리 현장 개선을 위해서 네. 정말 불철주에 뛰어도 모자랄 판입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네. 오늘 이 고교 고교 학점제. 학점제죠. 네. 그 최규진 교육부 장관 되는 데 있어서 뭐 일선 교육 네. 단체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서명도 하고 막 이렇게 추천도 많이 했다고 그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새로운 교육부 장관의 뭐 모양새나 또 이상형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교사 출신뿐만 아니라 현장 밀착형을 요구했고
두루 통합하고 학생 중심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시민사회단체, 교육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이 후반부에 전반부는 잘 모르겠는데 후반부에 추천을 강력하게 했고 그러니까 그게 이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대학 총장들이나 이렇게 조금 흔히 말하는 이렇게 고등교육 담당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장관을 많이 하셨는데 네, 이번에 네. 이제 낙마하면서 야, 현장 아는 분들 좀 모셔야 할 때 된 거 아니야? 이런 공감대가 좀 폭넓게 맞습니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세종에서는 많은 시민들도 이렇게 추천했지만 교육 관련 단체 또 학부모 단체들이 추천을 많이 하셨어요. 네. 현장의 목소리가 또 아이들의 목소리와 학부모의 목소리가 국가교육 정책으로 바로 이렇게 수립할 수 있는 분은 최기준 교육감밖에 없다. 네. 그 네. 실제 그리고 지난 23년도에 음. 그 서희초 사건 때문에 여의도 집회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단상에 올라간 교육감은 최규진 교육감밖에 없었어요. 교사들의 그 아픈 마음을 같이 공감하고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자, 박수 치고 네. 축하드립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 그런데 우리 최규진 교육부 장관이 되시면 첫 번째 이제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하는데 바로 고교 학점제입니다. 자, 뜨거운 이슈가 됐는데 일단 강론에 들어가기 앞서 총론적으로 좀 짚어보자고요. 고교 학점제 이름은 들어봤는데 네. 어떤 정책인지 좀 교수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기존의 고등학교 수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3년 내내 엎드려 자도 졸업을 하는데 출석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최저 학력이라든지 뭐 성취 기준에 도달 정도와 관계없이 졸업만 그러니까 출석만 하면 졸업하는 이런 제도였다면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 같은 이게 사람은 그거라도 있어야 고등학교 졸업하지. 공교육의 책임 교육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네.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없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는 엎드려 자는 아이들이 많은 이유가 나는 수업에 관심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지나가려고 하는 이 대학이나 또는 계열에서는 뭐 필요 없는 과목을 나는 그냥 듣는데 억지로 듣는다. 점수만 깔아주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수업 자체가 활성화 안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진로와 관계없는 뭐 의미 없는 수업에 그냥 시간만 허송하는. 이게 배경이 그렇게 출발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선택형 교육과정을 더 강화하자. 이런 목소리가 2015 교육과정 때도 많이 있었지만은 본격적으로 이런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서 교과 교실로 학생들이 자기가 선택한 과목을 통해서 이동하는 대학의 수강 신청 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보면 그럴싸하네요. 배경이. 그럴싸한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은 OECD 국가 선진국의 고등학교 교육 시스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라는 말을 우리가 특별히 붙여서 그런데 대개의 고등학교,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교과 교실로 아이들이 이동을 해요. 이게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대학에서 수강 신청해서 그렇죠. 듣는 것처럼 고등학교 때부터 관심 있는 과목들을 그렇게 듣게 하자. 듣게 하고 이제 1학년 때는 공통 과목만 하고 2학년, 3학년 때는 선택 과목으로 분류가 돼 나옵니다. 그러면은 192학점을 취득하면은 졸업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3분의 2 출석을 하면은 졸업할 수 있어요. 야. 그리고 이제 성적 등급을 A, B, C, D, E 이렇게 나누는데 예. 미수자가 있어요. 예. 미수자라는 게 이 밑으로 예. 40% 미만을 취득한 아이들에게는 이수를 못한 걸로 I로 준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은 재수강을 하거나 그 보충 학습을 해야 그 학점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안 되면 유급이 되는 건가요? 네. 실제로 유급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유급의 개념보다는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192학점 아니, 추진을 그러니까 못하니까. 현실적으로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 네. 3학년 더 다니는 거잖아. 근데 그런 계획인데 그게 현실에 대단히 많은 그 장벽에 인해서 그러면 지금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과목을 이제 고교 학점제 틀에서 다 선택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 원장님 그렇습니까? 예, 현재는 그렇게 설계가 돼 있고요. 실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고1부터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정책이라기보다는 이게 2022 개정교육과정의 교육과정 틀을 바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부로 손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네요. 쉽게 손댈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게 그 지금 얘기한 것처럼 초중학교 교육과정이 개정이 먼저 됐고 예. 그다음에 고등학교 됐잖아요. 예. 그 초중학교 교육과정 개정도 이 고교학점제에 맞춰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2028학년도 대입제도도 네. 이거 연동이 되기 연동이 돼 때문에 있다. 네. 자 이게 문제에 있어서 폐지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쉽게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아. 제가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전에는 학생들의 식성과 상관없이 그냥 한 가지 메뉴를 차림판을 그냥 준 거예요. 네. 그런데 고등학교쯤 되면 학생들의 어떤 적성, 흥미 이런 게 분화가 되니까는 자기만의 메뉴판을 만들어서 식단을 짜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자신만의 커리큘럼을 만드는 것이고요. 고교학점제가 2017년 대선 공약으로 제일 먼저 등장을 했거든요. 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네, 그래서 사실은 꽤 이상적인 그런 제도였어요. 제도만 네, 제도는 배경을 정말 들어보면, 그 좋아. 도입 취지에 대해서 이견을 가질 분은 없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현실과 이제 간극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고요. 저는 그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해서 1수업 2교사제 그다음에 고등학교에 대해서 고교학점제 이렇게 두 개가 경합하다가 고교학점제가 이제 좀 더 팬시하고 많은 분들의 마음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그니처 공약이 됐었던 거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고교학점제 센터 아마 평가원장 하실 때 센터 있었죠. 그래서 운영하고 연구학교,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그래도 차근차근 준비를 했었고 워낙은 한 22년쯤부터 전면 도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현실적인 기반이 갖춰지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25년으로 이제 좀 조금 늦춰졌구나. 늦추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는 조금 일찍 적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예. 그다음에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는 고교학점제하고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내놓고 그게 고등학교 1학년에 2025년부터 적용이 되니까 고1부터 25년에 전면 실시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28학년도 이제 수능 체제도 갖추고 이렇게 된 거였죠. 네. 의원님은 또 이제 대학에서 아이들 가르치니까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고교 학점제 딱 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럴싸했어 사실. 이건 이해가 됐어. 근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지금 대학은 뭐 학부제로 완전히 전환이 된 지가 꽤 됐고 예. 그다음에 뭐 융복합 시대다 이런 시대적 흐름도 있고 그리고 무전공, 네, 자율전공 학부 이런 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고등학교는 학점제 도입돼서 더 좁혀지고 있고 대학은 확 펼쳤고 이게 조금 상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뭐 약간 상충되는 면이 없지는 않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본인이 어느 학과에 갈지 그 전공을 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커리큘럼을 쭉 과목들을 수강을 하는 거니까는 지금 대학교 1학년 때도 무전공으로 뽑고 자유전공학부, 융복합 이거를 우선시하는 그런 세태에 비추어 볼 때 너무 일찍 진로를 확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얘기도 있고 그런데 사실 저희 세대만 해도 대학교 갈 때 이제 학과 가고 그때부터 인생 설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요즘 했죠. 학생들은 조금 더 일찍부터 진로 탐색을 하기는 하는 것 같고요. 네. 워낙 정보도 많고 또 진로 진학 교사가 고등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걸 좀 가이드할 수 있는 여건도 조금은 예전보다는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지적하신 바대로 조금 미스매치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아니 2015 교육과정 예. 개정 교육과정 때도 사실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꽤 오래전부터 선택교육과정을 네.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과교실제라는 방식도 운영을 했었고 그것도 들어봤어요. 교과고 예, 시제. 그다음에 이 교과 중점학교 방식으로 특정한 영역, 특정한 과목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수업 학습을 하는 이런 시스템은 여전히 갖추고 있었거든요. 2022 개정교육과정 이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이걸 매우 강력한 제도로 이렇게 정착시키려는 의도는 좀 있었는데 여전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 때의 기본과정과 2, 3학년 때의 선택과정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죠. 꽤 오래된 제도입니다. 이 방식 자체가. 지금 문과 이과 나누는 것도 고2 때 하는 거죠. 지금은 어떤 문과 경우에 이과 어떤 수준으로 경우에? 나누지는 지는 않습니다. 오래됐어요. 예. 네. 이런 얘기하면 옛날 사람이네. 아이고야 그렇게 됐구나. 교육과정에서 한 7차 교육과정 한 2000년쯤부터 없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학교 현실에서는 그래도 편의상 인문자연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어서 운영이 되기는 했지만 제도상으로는 없어진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래됐습니다. 일단 20년 지난 사람들이구나. 그런데다가 이제 2028학년도 수능의 경우에 예. 다 공통으로 가요. 네. 문이과 예전에는 자기가 이제 선택해서 과학 쪽, 사회 쪽으로 해서 그렇지. 그래서 수학, 이 뭐 이런 게 있잖아. 암묵적으로 문과, 이과라는 예. 부분이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2028학년도부터는 공통사회, 공통과학 그래가지고 다 똑같이 시험 쳐요. 선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선택 분기형으로 가다가 예. 대학에 들어가는 대입 시제에서는 통합형으로 가고 예. 또 대학 가서는 또 무전공 자유전공으로 가고 예. 이게 뭐가 안 맞다는 게 맞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냥 단 약간의 미스매치가 아니라 그치. 제도 설계 원래 취지하고 예. 이런 정책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등교육하고 즉 고등교육하고 미스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제도를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네. 예산의 문제라든가 제도의 또 문화의 문제라든가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이 고려가 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들이 참 많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게 학교 현장에서 실제 어떤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반응들을 먼저 한번 좀 강론 들어가기 전에 네. 선생님들이나 쪽에서 어떤 반응 보이고 아이들은 또 어떤 반응 보이는지 어제 제가 국회에서 교원 3단체 8월 18일 날 네. 8월 18일 날이죠. 그러니까 교원 3단체인 교총, 전교조, 교사노조가 네. 같이 공동으로 고교학점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그 토론을 했는데 예. 사실은 거기에 교사들의 그 분노와 울분이 다 표출되고 네. 또 부산에서 고등학생이 2명 왔어요. 이 두 학생이 말을 참 잘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이 고교학점제 문제 있다고 자기가 그 국민청원까지 올렸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설계는 좋았는데 2018학년도부터 사실은 본격적인 평가원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2020년도에 마이스트고 22년도에 특성화고 25년도에 일반고 이렇게 확대하면서 연구 시범학교를 지난 한 5년 동안 운영해왔잖아요. 네. 그리고 또 준비할 게 많았는데 뭐 코로나 이후부터 또 윤석열 정부 때 그 준비를 해야 될 그 핵심적인 시점에 그 3년 동안 제대로 놀아버렸구나. 못하고 예산도 투입도 안 하고 모든 게 윤석열 탓이야. 전부 다 AI 디지털 교과서 이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네. AIDT. 네. 네. 디지털 교과서 쪽으로만 신경 썼잖아. 그렇죠. 이게 뒷전을 밀렸구나. 뒷전을 이건 밀렸어. 어차피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거야. 우리랑 상관없어. 약간 이런 그런 인식도 경향도 있었을 있습니다. 것으로 추정이 되네.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이 없었다고 보는 게 사실은 교육은 교육과정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교육과정을 바꾸는 거고 고등학교 교육체제 전반을 바꾸는 키워드가 이제 고교학점제인데 국가가 아이들을 책임지겠다고 하면 그 책임질 수 있는 경로나 책임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어떻게 책임질 건가를 내놔야 되는데 네. 그건 전혀 없고 그냥 학교에 그냥 던져놓은 형국이 돼버렸죠. 21년 2월에 이 고교학점제 실행 계획을 그때 교육부하고 같이 발표했는데 예. 그다음에 2021년 8월 달인가 교사들 대상으로 학부모 대상으로 학생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그때 보면은 약 80%에 가까운 분들이 예. 뭐 교사든 학부모든 예. 필요하다. 그 당시는 그럼요. 긍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도입 그러니까 취지 자체는 공감대가 네. 넓었다는 어제 얘기네. 이제 18일 날 교사들 그 토론회에서는 약 90% 이상이 문제 있고 네. 반대한다. 잘못됐다. 라고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8월 18일에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는데 그날이 김대중 대통령님 서거 16주기였거든요. 맞아. 근데 우리가 다 가슴속에 새기고 있는 말이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이잖아요. 제가 어제 토론에 있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서생적 문제의식에 따라서 이건 정말 필요한 제도예요. 좋은 제도예요.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제도인데 현실과 이제 너무 부정합적인 면이 있으니까 상인적 현실 감각으로 그걸 메꿔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그 말씀을 한번 더 새겨보게 됐고요. 이게 우리가 뭐 디지털 시대가 되면 디지털 디바이드 이런 얘기 하는데 고교학점제 디바이드도 있지 않을까. 이게 뭐냐면 다양한 과목들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대도시에 있는 학교들은 아무래도 유리하죠. 학교 규모도 크고 또 공동교육과정 같은 거는 어차피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인접 학교들과 뭐 공동교육과정을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농어촌 그 소외 지역 학교들은 규모도 작고 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과목을 제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농 간의 격차가 더 심화되는 그런 고교학점제 디바이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 진로에 맞는 과목들을 어떤 그 선택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절대평가, 성취평가제라고 하는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없애버렸어요. 그걸 사실은 고교학점제하고 짝을 이루는 거는 어찌 보면 전제 조건이자 필요 조건은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과목을 음, 선택해도 특별히 유불리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은 다른 학생들이 다 선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강생이 제일 많은 데로 들어간다. 그래야지 아무래도 뭐 깔아주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상대평가니까. 예,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9등급에서 이제 5등급으로 등급의 수를 줄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대평가 등급을 병기하기 때문에 그냥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고교 학점제도 상대평가에 기초해서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 성공의 어떻게 보면 전제 조건은 성취평가제,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거였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윤석열 정부에서 23년 이제 말에 그걸 결정을 했는데 고교 학점제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결정 중에 하나였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를 5년 동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 3년이 중요했는데 네. 그때 상대평가로 그걸 가야 하는데 네. 절대평가 방식을 고수했다는 거예요. 아니야. 절대평가로 가야지 학생들이 절대평가로 가야 가야는데, 되는데 상대평가로 갔다. 상대평가로 네, 네. 가는 확실히 것이 그 국회의원 하시니까 표현이 이게 찰지네. 왜냐하면 DJ 서생적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오잖아요. 아유 잘 들어와. 그럼요. 근데 네. 제가 우리 임준수 원장님께 그거 여쭤보고 싶은데 이 고교 학점제도 고등학교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다면서요. 뭐 특목고라든가 이런 데는 선생님 수가 좀 많아서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그 예를 들면 고교 학점제의 후유증이랄까요? 부작용 이런 게 좀 덜하고 일반고라든가 특성화고 이런 데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맞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현장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점잖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아니 자퇴하는 학생들이 있다면서요? 엄청 늘어났어요. 세종 같은 경우도 학교가 많지 않은데 5월 기준으로 해서 80명이 자퇴를 했어요. 아이고. 그게 야. 이제 현재 고교 학점제만의 문제는 아닌데 그 아까 이야기한 5등급제가 있잖아요. 이게 경쟁을 완화한다고 이렇게 이 명분은 있었는데 등급제가 완화되지만 등급제 완화된 상태에서 경쟁 체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니 상대평가니까. 그러니까 1등급을 예전에는 사실 1등급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웬만하면 1등급에 좀 들어가는데 웬만하면 1등급에 들어간다는 이 전제가 네. 학교를 훨씬 더 강력한 경쟁 체제에 몰아넣는 방식이고 사실은 고등학교는 대학 입시와 연결을 안 시킬 수가 없잖아요. 대학 입시에서도 여전히 경쟁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러면 학점 같은 경우 아이들이 1등급인데 진짜 1등급인가 아닌가를 끊임없이 학교에서는 변별하려고 할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변별 요소를 도대체 어떻게 둘 거냐. 그다음에 어떤 과목을 하나 요즘에는 뭐 체육까지도 다 이제 등급제를 하니 예를 들면 수능과 관계없는 어떤 한 과목 하나라도 1등급에 벗어나 버리면 네. 인서울이 도대체 안 된다거나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돼서 오히려 매우 힘든 상황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고 어른들 입장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이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어렵기도 하지만 교사인 입장에서도 아니 도대체 이게 뭔 효과를 보려고 이걸 하지? 이거 왜 하는겨? 뭐 이런 질문들이 현장에서 이래서 아이들이 성장을 잘하나? 아이들에게 뭐 좀 잘 가르칠 수 있나? 이게 아이들이 자기 주도성을 키울 수 있나? 이 도대체 뭘 하나 제대로 변한 게 없다. 아니 이게 원래 안착하려면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야 하잖아. 얼른 제도가 정착이 되려면.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선생님들이 지금 시큰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큰둥한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교사가 교육과정이다. 교사가 교육기관이다. 이런 건 뭐 교육계 내에서 흔히 있는 거잖아요. 예.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책임을 지는 것이 국가를 대신해서 교사인데 예. 교사에게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고 교사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현장의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준비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잉태가 거의 됐던 뭐 거네. 홍보나 네. 당위로 국가가 거의 밀어붙인 게 아닌가. 그리고 좀 비호가 좀 과하기는 하지만 학교에 아주 예쁜 집을 지으라고 사반자로 그냥 던져주고 치운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집은 지어야 되겠는데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그리고 책임은 또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현재 학교고 교사들이 금방 대통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국회 토론회 때 보니까 교총 아무래도 보수적이고 예. 전교조, 교사노조 진보적인데
똑같은 목소리를 내니까는 교원단체 대통합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고교학점제 앞에서. 네. 야, 근데 그게 뭐 예를 들면 선생님들의 어떤 이기주의적인 발상에서 기초한 게 아니라 지금 정책의 허점들이 제도의 네. 허점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모아진 거 네,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만약에 그 선생님들 이기주의 때문에 근다면 또 교육 관련된 그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뭐 학부모 참교육 참학, 뭐 네. 이런 데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소리가 막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 선생님들이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거다. 근데 그 목소리 지금 안 나와. 위기감이 어느 수준이냐면 이러다가 고등학교 교육 자체가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닌가? 아이들을 제대로 고등학교에서 못 키우는 게 아닌가 하는 교사로서의 자괴감, 뭐 이렇게 위기감이 꽤 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어차피 이 문제가 이렇게 지금 흘러왔는데 결국은 이재명 정부 시대에 이거를 어떤 형태든 간에 개선책을 마련하고 수습을 해야 할 텐데 지금 아까 준비 과정이나 실행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가끔씩 한두 가지씩 지금 짚어주시긴 했는데 혹시 그 강론 들어가기 전에 더 붙일 말 있습니까? 준비 과정이나 실행 과정에서 문제점 중에서? 이거 하나만 네. 약간 디테일한 건데. 네. 그러니까 이 교사 숫자가 지난 그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네. 교사 숫자를 줄여야 된다 이런 논리가 경제부처에서 나오잖아요. 기재부에서. 근데 이제 그런 건 둘째 치더라도 기존에 있는 고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학급 수가 있잖아요. 네. 학급당 교원 수를 추정하는데 네. 곱하기 1.95를 해요 고등학교의 경우에. 예. 만약에 10개 학급이면은 19.5가 되겠죠. 선생님 수가. 여기 일반 고등학교 기준이에요. 예, 예. 근데 특목고, 예. 과학고, 예. 와이스트고 이런 데는 예. 거기다 0.5를 더해줘요. 그러니까 2.45가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좀 더 많은 거지. 그럼 5명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 10개 반이라고 치면 예, 예. 30개 반이면은 15명이 더 많은 예.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고등학교나 큰 곳 학교들은 다양한 과목을 수용할 수 있는 사실은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고는 예를 들면 교사 혼자 한 3과목 막 이렇게 네. 가르쳐야 하는데 그렇죠. 특목고는 한 과목만 가르치거나 아니면 2과목 정도에서 그친다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인력 풀이 있는 그렇지. 거예요. 교과목도 좀 다양하게 그러니까 하고. 근데 일반 고등학교는 절대적으로 열악하고 소규모 학교는 더 열악하잖아요. 그러겠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실은 학교 간에 지역 간에 지금 뭐 고교학점제 디바이드라고 하는데 그 격차를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과학고나 뭐 자사고나 이런 데하고 일반고하고 만족도 자체가 이게 약간 다르겠는데. 다르죠. 그렇죠. 교원 수급이 최고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네. 큰 문제고 네. 그걸 정부가 할 수 있는 시급한 조치 중에 하나가 이 교원 네, 수급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년의 경우 중등 임용 규모가 이제 4,800명 정도로 지금 사전 예고가 됐거든요. 이제 예. 그건 좀 더 조정되기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13%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학령 인구가 줄어드니까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그거에 연동해서 교사 수를 줄여가는 건데 고교학점제가 실시가 되면 그 개설되는 과목 수는 아마 학생 수는 줄었어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오. 높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학생 수에 연동해서 그대로 비례해서 줄이고 있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고 그래도 지금이라도 조금 그 바로 잡을 수 있고 좀 현실적인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교원 수급을 좀 충분히 해줘서 너무 다과목 지도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아니, 않고 교원 수급을 더 해주려면 네. 교육 재정이 확보가 되거나 아니면 네. 디지털 교과서나 다른 데 쓰는 데 확 줄여갖고 이쪽을 늘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 예산도 혼자서 있고, 결정할 수가 네, 없는 행안부가 거고. 사실은 이 행안부가 티오를 정원을 지고 있기 조정해줘야 때문에요. 네. 그게 지금 그만큼 문제의식을 갖고 있도록 해줘야 돼요. 아니 그러면 서희초 때 30만 모였잖아요 여의도에. 30만 모을 수 없습니까? 이 요구에 대해서 자신 없어요 교수님? 제가 무슨 아니 답이 그거네. 어쨌든 증원을 시키는 지난번에 돈이 필요한 그럼요. 거고. 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한 게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정착하려면은 약 10,000명의 교원이 더 추가 소요된다. 그런 연구까지 나와 있는 건데 전혀 반영 안 하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가고 있으니까 네. 학교 현장은 이 상태에서 고교학점제를 추진한다는 거는 정말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아니, 거죠. 진짜 AI 그 디지털 교과서는 순차적으로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 이런 게 더 급한 거 아닌가? 그럼요. 네. 사실 네. 시급도를 따지면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네. 그 경향 보면 교사 정원 문제도 그렇고 그 상황에서 사실은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면서
교사 정원은 계속 약 3,000명씩 계속 줄여나갔거든요. 음. 그러니까 늘려야 되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연구 결과가 약간의 수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 결과가 2030년까지는 적어도 1년에 한 10,000명 가까이 계속 이렇게 늘려나가야 되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거죠. 거기하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덧붙인다면 대도시의 학급당 학생 수 문제예요. 사실은 아까 이 특수 목적고 예를 들면 과고나 뭐 영재고나 이런 데에 학급당 학생 수는 10명, 15명 뭐 이런 수준인데 일반고 정도 보면 거의 30명에 가까워요. 대도시의 경우. 네. 그렇다면 매우 장기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일정하게 상한제, 예를 들면 20명 수준의 상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아까 얘기한 교원의 정원 문제, 그리고 실제 고교 학점제라는 새로운 교육과정 체제 안에서의 행정 처리는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 그분도 그 행정 처리와 관련한 지원은 어떻게 할 건가, 네. 그리고 명확하게 이게 대입 시와의 정합성을 어떻게 세워나갈 건가. 그리고 이제 뒤에 또 이야기가 되겠지만 사실은 학습 결손이라는 게 이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정한 성취 수준까지 아이들을 책임을 져야 된다고 국가가 정했으면 적어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 학습 결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체제는 보완을 해놓고 그 상태에서 고등학교의 학습 결손을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쌓아놓은 학습 결손은 고등학교 1학년에 어떻게 그게 감당이 가능하겠다는 거죠. 아니 불가능한 거죠. 과거에 최규진 교육감하고 그런 그 세종교육 하실 때 초등학교 1, 2학년들 학급당 학생 수를 확 줄여 보니까 실제로 아이들의 자존감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면서요?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급당 20명 이하 이건 국가가 설계한 도시에서 2030년까지 본래 세종교육 그러니까 국가교육의 큰 정책이었을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 노무현 정부 때 세종교육을 설계하면서 앞으로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하로 가겠다. 그걸 이제 국가가 이미 정하고 세종시를 설계할 때 그 정해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최규진 교육감은 그래 아이들이 학급에서 제대로 제 빛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일정한 규모의 적정한 규모의 학생 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1, 2학년 적어도 1, 2학년 아주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1, 2학년 이제 막 그 학습이라는 이제 막 이 사회라는 걸 경험하는 시기에 학급당 20명은 매우 중요한 아이들의 성장이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시행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교원 정원에 대한 뭐 매우 강력한 통제 그러니까 교원 정원을 뭐 형편없이 줄인 거죠. 그 학급당 20명 정원을 하기 위해서는 학급 수를 일정하게 늘려야 되는데 교사 정원이 워낙 부족하니까 학급당 이 1, 2학년 그 이후에 3학년, 4학년까지 가려고 했던 계획들은 멈춰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재정 지원이 안 돼서 그렇죠. 이제 저기 그 세종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 됐으니까 뭐 하셔야죠, 당연히. 아까 뭐 좀 해달라고 하세요. 교육의 표준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교수님 왜? 좋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강론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8월 18일 그 이번 주 월요일 날 아까 이야기했던 교원 3단체가 주관하는 국회 토론에서 설문조사 교원들의 인식이 어떤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다고 해요. 그걸 토대로 좀 강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첫 번째로 교사 한 분당 다과목 지도하는 문제 이게 심각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임전수 원장님 관련된 이야기 좀 말씀을 좀 주십시오. 그 표 한번 띄워주실래요? 2025학년도 1학기 교사 1인당 과목 담당 현황 보면 한 개 과목을 가르친다는 분들이 21.5고 두 개 과목이 45.9로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세 개 과목을 가르친다는 분들도 27.6으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아니면 세 개예요 기본이. 선생님 한 분당 과목이.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설문 결과에 의하면 보통 두 과목
또는 세 과목을 지도한다는 분들이 거의 뭐 70% 가까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과목 이상도 어느 분은 뭐 5과목을 지도한다는 분이 야, 이거는 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 내 과목 예. 5과목.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준비하는 거나 운영 평가의 질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고 아이들의 적성에 잘 맞도록 하려고 고교학점제를 하는 건데 이 다과목 지도가 되면서 이 전공의 또 깊이 있는 지도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죠. 그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교사 정원을 지속적으로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에서는 적어도 당장 한 10,000명이 넘는 교사들이 현재 이 연구학교나 시범학교에서 운영했던 방식의 고교 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12,000~13,000명이 필요하다. 당장 필요하다. 네, 네. 결국은 12,000~13,000명이 해야 될 일을 현재 선생님들이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다과목 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이 문제점 네. 뭡니까? 이 고교학점제로 행정 업무가 폭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교사들이 수업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데 이렇게 다과목 지도를 하게 되면은 정말 더 그런 현상이 심각하겠죠. 제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이나 2022 개정 교육과정 보면 정말 다양한 과목들이 있어요. 이제 공통 과목이 있고 고등학교 선택 과목이 있는데 선택 과목에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진로 선택이나 융합 선택으로 가면은 뭐 대학교 과목 같은 그런 성격의 것도 많아요. 수학이면 인공지능 수학, 뭐 경제 수학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제가 87년에 고등학교 교사를 했는데요. 그때 주당 25시간을 했어요. 한 반당 1반부터 5반까지 5시간씩 5번 해서 25시간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 과목 가르치는 거잖아요. 네. 한 번을 5번 반복하는 건데 지금 제가 그래서 솔직히 저한테 그냥 교과서 쥐어주면은 아무 단원이나 할 수 있어요. 뭐 수원, 수투, 미적, 확률, 통계, 기하 이런 거는. 근데 인공지능 수학이나 경제 수학을 하라고 하면 저도 이제 준비를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고 생소한 내용이니까는 그런 과목들을 지금 담당해야 되는데 고교학점제 하에서 선생님들이 너무 이제 시간 부족인 거죠. 행정 업무도 많고 이제 맞아요. 이야기 행정 나누겠지만 이제 출결이나 그다음에 학생부에 적어야 되는 것들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문제가 크죠. 네. 이 결국은 이제 교원 증원 문제로 가는데 네. 이거는 그 대통령이라든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수준인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정말 현안 중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교원 수급의 그 원칙에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일반 학교가 소외되고 있고 네. 특목고나 자사고나 이런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하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더 오히려 쏠림 현상이 생기겠어. 그럼요. 자사고 그러니까 특목고 쪽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이제 지금은 사실은 요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라고 할 정도는 아닌데 네. 문제는 내년부터예요. 내년부터 지금 말씀하신 선택 과목들을 2, 3학년 동안에 학생들이 선택하고 다양한 융복합 수업을 하도록 하고 네. 무슨 뭐 프로젝트 수업도 하고 또 지역 공통 교육 과정도 운영하고 뭐 온라인 수업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제 가게 돼 있어요 원칙으로는. 예. 그렇게 된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과목들을 한 교사가 담당해야 된다. 지금보다 더 늘어날 네, 거다. 그럼요. 당연하죠.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한 학년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지금 아직 본격적인 고교학점제가 적용되고 그러면 이게 있다고 볼 게임 수 시작도 없어요. 안 된 2배, 3배 거예요.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겠네. 그렇죠. 선생님보다. 늘어나야 됩니다. 고위고3은 더 다양한. 그게 원칙인데 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더 큰 아우성이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 선택 과목의 폭을 사실은 제 생각입니다. 네. 좀 줄여야 됩니다. 아. 이 무한정 아무거나 다 받아서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과목을 다 열을 수는 그렇지. 없잖아요. 선생님 준비가 안 되는데. 물론 뭐. 학생들도 그걸 선택 안 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소수 인원이 있는 과목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내신 불리하니까 그러니까 뭐 5명, 4명이 신청한 과목을 열기에는 부담스러울 거 아니야. 그런 이게 것들은. 진로 적성을 고려해서 선택형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학생들이 수강 신청 많은 쪽으로 몰려버리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서 또 자는 학생들 몇 그럼요. 명 있잖아. 깔고 하는. 그 얘기하잖아. 그게 여전히 내신 등급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지. 거예요. 내신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고교학점제의 취지와는 관계없이 현실에서 학생들이 왜곡된 야. 선택을 하게 되다 보면은 네.
그 야, 원래 취지는 그러니까 상쇄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상대평가 문제라고 하는데 네. 이 고교 학점제 가면서 절대평가로 바꿀 수 있는 건 교과과정 아까 이게 돼 있다고 하는데 그건 가능합니까?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등학교 과정이 고등학교로 끝나면 뭐 거기 가능한데 입시제도와 이게 또 연결돼 있어서 대입하고 연결이 돼 있고 아, 또 여전히 또 이 수능 체계도 이 짱짱하게 살아 있지. 예. 그러니까 이 수시 정시가 다 이렇게 연동돼 있어서 예예 연동이 지금은 돼 있어서 원래는 이제 성취평가 절대평가로만 한다고 했다가 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상대평가를 병행하는 걸도 병기. 있고 그렇죠. 매우 기묘해요. 그러니까 대학이 이제 알아서 선택하겠지라는데 예. 실제로는 상대평가가 유지될 그렇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아니 또 교수님 그 평가원장 해보셨잖아요. 누구나 빠꼼이잖아. 아니 그 그러니까 부분에 그걸 있어. 처음에 성취평가를 결정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게 왜곡되기 시작해가지고 예. 원래 그렇게 절대평가를 해서 전국에 있는 교사들에게 그 각 교과의 성취 기준에 맞게끔 절대평가하는 걸 연수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해서 기준도 맞추고 모니터링도 해서 신뢰도 확보하도록 하고 학교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하는 야. 그게 핵심이었는데 음. 그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까 교사 선생님 한 분당 다과목 지도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지금 1학년 적용하는데 2과목, 3과목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내년부터는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더더욱 많은 과목을 한 선생님이 담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참 이게 고민이 된다. 그 얘기 지금 나눴고요. 출결 처리 문제가 또 있다면서요, 원장님? 어떤 예. 내용입니까, 출결 처리는? 그 학점제 방식은 네. 선택을 해서 네. 지금까지의 방식은 한 학급 단위에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대개 교육이. 네. 그러다 보니까 한 학급에서 그대로 아이들이 출결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렇죠. 아침에 형국이었죠. 아침에 등교하면 학교 그리고 이제 출결과 관련해서는 어. 교과 담임도 이렇게 좀 항상 출결 체크는 하지만 네. 출결을 총괄 책임지는 분은 항상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각각 이렇게 과목별로 이동을 하니 각각의 시간에 아이들이 제대로 출석을 했나 안 했나 대학하고 똑같네. 예, 대학. 출석을 했나 안 했나를 네. 각각 교과 담임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대리 출석도 하고 막 그러잖아. 대학교 때 누구 왔습니까? 막 이러잖아. 그거를 담임이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지금. 못 담임을 대고 댈 수가 네. 없고 그날 출결 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전체 교사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출결 마감을 하면 전체가 마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수준이냐면 1학기 때 출결만 하다 1학기를 보냈다라는 아니, 그러니까 심각한 말씀도 좀 하고 뭐 예를 들면 계십니다. 경제 수학을 가르친다. 네. 경제 수학에 30명이 왔다.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출결 체크를 해면?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출결 체크를 하고 하고 나이스 마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네, 입력을 네. 해야 하는구나. 네. 그렇죠. 그거 한번 표 올려주실래요? 네. 과목별 출결 처리 방식 정착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저걸 이제 한번 물어봤어. 선생님들한테. 그랬더니 정착되지 않은 편이 37.7로 제일 많았고 전혀 정착되지 않았다. 31.9. 두 개 합치면 거의 70%예요. 69.6. 야,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대개 수업을 끝나면 아이들이 질문도 하고 네.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미진한 부분은 토론도 좀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출결을 마감할 시간이 없고 다음 수업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전체가 싫었어. 안 되는 거예요. 전체가. 수업이 딱 끝났는데 애들 막 질문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땡치면 밖에다 놀아야 하잖아. 근데 질문을 해서 그 쉬는 시간을 까먹는 애들 있거든. 그럼요. 그거는 선생님한테 따로 물어보면 알아서, 되잖아. 네. 따로 물어봐야 하는데 막 손 들고 해서 쉬는 시간 10분을 한 5, 6분을 까먹는 애들. 걔네 미웠거든. 네. 네. 옛날 얘기 네. 잠깐 옛날에. 설문조사 옛날 얘기 해줘야 결과 보면은 네. 또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는 하는데 저게 학기 초에는 더 심각했었어요. 더 혼란스러웠었는데 그나마 이제 조금 정돈이 돼서 저 정도 의견이 나온 것 같고요. 그럼 그러니까 저거를 그러면 누가 그 일일이 호명해서 이렇게 체크해야겠네요. 그러니까 그럴 거 교과 아니에요. 담당 교사가 이제 1차적으로 하고 그걸 이제 담임 교사가 나이스에 입력해서 하고. 마감하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저거에 대한 개선 방안은 교사들이 얘기하는 게 교과 담당 교사와 담임 교사 모두가 이제 출결 수정을 하고 또 마감을 하는 권한을 줘야 된다. 이제 요게 개선책인 것 같고요. 개선 네. 방안 한번 올려주세요. 네. 그것도 네. 설문조사를 했어. 네.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출결 처리 개선망안 여기 보면 네. 담당 교사와 담임 교사. 담임교사에게 모두 그 권한을 주는 건데 아. 교육부에서도 그래, 그 맞네. 저런 네. 거는 금방금방 고칠 네. 수 있을 그렇지. 거예요. 이게 아까 지금은 담임 교사가 모든 걸 끝내야 하는데 네. 아까 과목 담당 교사가 바로바로 하면 그 네네네. 인정이 되게끔. 저 부분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끊임없이 교육부로 네. 이게 안 된다 이게 도저히 될 수 없는 거고 너무 행정 부담이 크고 실제 운영 자체도 거의 불가능하다. 이 부분을 끊임없이 올렸대요.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교육부의 답은 규정과 지침대로 좀 하시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근데 했다는 거기 거죠. 저거 보시면 박경민 의원님 네. 저거 2번, 3번, 4번이 다 그 퍼센테이지가 꽤 높아요. 지금 네, 네. 보면. 네, 그러니까 일단 2번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 교육부도 이 고교학점제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예. 고교학점제 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거기서 예. 권고안을 도출을 했는데 거기에도 이 출결과 관련된 권한을 교과 담당 교사하고 담임 교사에게 모두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8월 말이나 9월에 최종적으로 발표를 할 텐데요. 교육부안이요. 교수님, 저 3번, 4번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것도 사실은 본격적인 그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내년부터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데 예. 조정래의 경우에 예. 조례 사실은 종례를 말한 거죠. 예전에는 같은 교실에 있기 때문에 다 담임 다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움직여요. 아, 움직이지. 자기 교실이 없어요. 그러네. 그러다 보면은 저걸 출결을 다 확인하라 그러니까 담임 입장에서는 중간중간에 체크해야 되니까 그것도 엄청난 부담이다가 저것도 시스템으로 될 것 같은데 다 폐지해도 예를 들면 과목당 출결이 나이스 체제에서 다 이게 구축이 되면 하루 얘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다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이런 디지털 기기들이 워낙 이렇게 잘 발달을 했으니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짤 것 같아요. 이출석부라고 이렇게 표시돼 있는 예. 저런 것도 매우 단순하게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이건 말씀인지. 기술적인 문제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선생님들이 행정 업무 처리하는데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는데 예. 이 고교 학점제 도입을 인해서 더 그런 시간 투입이 많으니까 과목 여러 과목 가르치는데도 스트레스인데 정신이 없다. 여기 이것까지 정리하려니까 네. 막 아유 현장이 어떻게 저게 또 정리 안 되면 나중에 내신 성적 산출하거나 뭐 여러 가지 행정해서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결국 뭐 출결이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출결을 했다기보다는 내신 성적 산출과 관련해서 늘 이제 대입과 연관이 되니 그러네요. 저게 저렇게 민감해진 거예요. 실제 뭐 최성취 기준 보장을 한다고 책임진다고 하는 건 아이들이 얼마나 성취했나를 봐야 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출석을 잘했나를 보는 거잖아요. 거기에 막 온 이 교사들이 다 매달려 있는 형국이 돼버린 거죠. 그러네요. 자, 그 두 번째 그렇게 살펴봤고 세 번째는 학생 생활 기록부 기재하는 데 있어 부담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박혜민 네. 의원님 어떤 내용입니까? 그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흔히 이제 세특이라고 하는 건 그 거의 뭐 교사들이 뭐 소설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아마 이제 1000자 정도 공통 과목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자. 네네. 1000자면 정말 많죠. 예. 지금 700자, 올해 700자 아마 500자로까지 줄이자는 그런 교육부 자문위원회 그 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설문조사를 보시면은 지금 과도한 기록 분량, 그러니까 90%가 넘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2번을 보시면은요. 이 학점이 이제 주당 몇 시간을 하느냐잖아요. 그러면 네. 학점이 좀 많은 과목은 학생에 대해서 관찰하고 쓸 거리가 좀 많겠죠. 근데 이제 뭐 1학점, 2학점짜리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학점 단위를 고려해서 그 분량도 정해지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담임이면은 어느 과목, 그 과목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담임이 학생을 파악하는 계기는 수업을 통해서예요. 조종례나 뭐 면담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 가르치면서 교과를 담당하면서 학생을 잘 파악하게 되는데 담임이지만 내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이지만은 제가 교과 지도를 안 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학생에 대해서 담임은 뭐를 해야 되냐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적어야 되는데 학생을 잘 파악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또 그거를 적어야 되는 것도 이제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조기에 진로를 결정해서 진로 맞춤형 작성을 하는
그 틀에서 이제 또 적어줘야 되는데요.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정말 고1 시점에서 전공과 그것에 따른 어떤 교과목을 이제 선택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이 학생부를 적어야 된다는 것이 교사로서는 정말 큰 부담이겠죠.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이 학생부 아까 이제 출결도 문제가 크다고 했는데 이제 점입 가격입니다. 학생부 작성해줘야 되는 교사의 부담으로 가면 정말 이건 경악을 교사들로서는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이런 행정 업무가 폭증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학기제와 학년제의 차이가 이제 크게 나타난 건데요. 네. 2015 같은 경우는 이제 학년제란 말입니다. 네. 같은 교과목을 1년간 배우고 1년에 한 번 쓰던 걸 학기제로 나뉘면서 한 학기마다 네. 쓰게 된 거예요. 2배가 된 거죠. 예, 2배가 그냥 그대로 2배가 된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이들이 뭐 같은 과목을 하면서 1년간 성장을 하고 10년을 성장하고 하는 건데 도대체 학기마다 성장의 기록을 하라니 이게 가능한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오죠.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부분으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및 미이수제 문제도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성기수 선생님 이건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게 이제 지금 현장의 교사들이 또 아우성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예. 아까 제가 공교육의 책임교육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소 성취 기준 A, B, C, D, E로 하면 그 이하의 40% 미만의 아이들 소위 말해서 공부에 관심이 없거나 동계와 반대인 아이들 엎드려 자는 애들에게 시험을 쳤는데 성취 기준의 40% 미만이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출석만 잘하면은 그냥 빵점을 맞더라도 졸업했잖아요. 예. 예. 근데 이 고교학점제에서는 최소 성취 기준을 도달하지 못하면은 다시 재수강을 하거나 보충 지도를 하거나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을 가르쳤어. 근데 40점이 안 돼. 그런 애들 우리 반에 한 5명 있어. 그럼 그 학생들을 별도 지도를 해야 돼요. 그 별도로 지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은 네. 그걸 또 출석만 하면 또 다 통과한 걸로 해요. 너무 형식적으로 이게 교사들한테는 아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때 기초학력이 미달돼서 올라왔는데 예. 고등학교에 가르치고 있는 내가 그 아이들의 기초가 안 된 상태를 한 학기 안에 또 몇 시간 안에 어떻게 그걸 다시 그쵸. 보충을 해줄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이 제도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먼저 실시하고 그 계속 지도를 한 후에 고등학교에서도 만약에 했는데 안 되는 아이들 많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학습 튜터라든지 별도의 인력이 동원돼서 또는 뭐 개인 맞춤형 네, 이럴 네. 때 이제 AI를 쓸 수 있고요. 네, 예. 그런 시스템을 가든지 되지 모든 교사가 이 최소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미이수자들에게 다시 보충 교육을 하도록 한다니까 지난 학기가 끝날 때쯤에서 고등학교 교사들이 그냥 엄청나게 이제 문자를 보내면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원장님 이 미이수자 어떻게 보면 약간 느린 학습자 일 수도 있을 것 있고요. 같은데 일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선생님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거 뭐 대표적인 전체 행정이다. 자괴감이 든다. 도대체 아이들 졸업도 안 시킬 거면서 졸업은 다 시켜야 되지 않느냐. 옛날에 졸정제가 있었잖아요. 예. 결국은 다 졸업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졸업을 안 시킬 거냐 도대체. 그러면 도대체 최소 성취 기준을 보장한다는 개념을 그럼 몇 시간 수업을 더 듣는 걸로 판단할 수 있느냐. 정말 학습에 어려운 정서적으로 어려운 우리 지금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아이들에게 학습 튜터나 정서적인 지원을 하는 문제. 그다음에 나는 정말 공부는 하기 싫은데 그 과목이 워낙 많잖아요. 네. 나는 운동을 좋아해. 그림을 좋아해. 그런 아이들이 적어도 최소 성취 기준이라고 국가가 정한 걸 이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면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이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학습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책임을 지는 체제로 가야 되는 거지. 학교 나가기 싫어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남겨서 낙인을 찍는 이런 방식의 그리고 억지로 이 아이들을 통과시켜야 되는 담임과 교과 담임의 이 교사로서의 자존감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무너지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쪽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도 안 나온대요. 그러죠. 네. 이 아이들 잡으러 다녀야 될 형편이 되니까 네. 교사가 도대체 할 일이냐. 정말 학습 동기와 학교 다니는 근본 이유조차 모르는 아이들이 대환일 텐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공격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면 이런 방식이 아니라 앞서 얘기한 것보다 하위 학년부터 이런 기초학력에 대한 보장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해나가야 된다. 네. 네. 그걸 한번 보면서 설명 네. 들어가 볼게요. 미 이수제 향후 운영 방안 한번 설문조사 나온 거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기서 보시면 전면 폐지한다. 이거는 방법이 없다. 네. 이 전면 폐지가 78%나 돼요. 제도는 유지하되 운영 방식 개선해야 한다. 19%. 그러니까 이건 많은 선생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폐지 쪽에 아니면 큰 폭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의원님이 좀 지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네. 이 그 최소 네. 성취 수준 보장 네. 관련해서 학생 수 최소화를 위한 평가 방식 혹은 성적 산출 변화에 네. 대해서 데이터가 있던데 이거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미수 학생 예. 거기는 출석률이 3분의 2가 안 되거나 성취율이 40% 미만인 이제 정말 학업에 뜻이 없는 학생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수학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수학은 워낙 위계적이기 때문에 결손이 뭐 초등학교에서 생겼는지 중학교에서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 삼각함수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중학교에 삼각 비서부터 문제인지 아니면 아예 함수 개념이 없는지 아니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뭐 분수 개념 계산부터 못하는지 그 결손의 누적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굉장히 깊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등학교에서 단기간에 보충 지도를 통해 가지고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을 하라는 이게 정말 그러니까 어불성설인 이제 그런 제도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기 네. 그러면은 이제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 학교에서 이제 편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성취율은 어떻게 결정되냐 하면은 지필 검사 네. 플러스 수행 평가. 근데 지필 검사는 뭐 정확하게 그냥 수치가 나와버리는 점수니까는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이제 수행 평가는 약간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거니까는 수행 평가 비율을 늘리면은 어떻게든 이제 성취율 40%를 맞출 수가 있겠죠. 혹은 지필 검사를 정말 쉽게 내요. 그렇게 해서 정말 뭐 평균이 뭐 한 8, 90 정도 될 정도로 이렇게 내버리면은 성취율 40%를 또 달성하기가 쉽겠죠. 네. 혹은 이제 추가 분할 점수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소수가 듣는 과목이나 이런데 이제 등급 컷 같은 것을 좀 조정하는 그런 보정 방법인데 그런 거를 동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미수가 나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학교에서는 저런 일종의 편법들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교수님, 네. 이게 교육적 효과는 어떻습니까? 학생 성장에 이게 긍정적 효과 있습니까? 이게 무슨 교육이 안 일어났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효과가 있다면은 지금까지 엎드려 자는 아이들,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학교가 사실은 방기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아이들에게도 교육적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어떤 문제의식은 좋은데 효과로 보면은 사실은 이 아이들이 학습 동기가 부족하거나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이유는 수만 가지인데 오로지 그냥 시간만 더 때우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미국에서도 보면은 뭐 NCLB 그래가지고 사실은 학교에서 그런 성취 평가에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학교 폐교까지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엇박지르니까 공부 못하는 아이들 또는 운동부 아이들은 나중에 시험 칠 때 아예 출석도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아이고. 치팅이 일어났던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 제도 때문에 예. 교사로서의 자괴감이 든다고 할 정도로 예. 시험의 난이도를 대폭 낮춰버리고 또 사실은 지도 방식도 형식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학생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모로 돌아다닌다는데 시간 다 그거 있잖아요. 특성화고등학교는 오지도 않고. 아니, 그러니까 대학에서 교양 과목 가르치면 네. 너무 아이들이 그 수강을 안 하면 그 교수는 굉장히 인기 없는 사람으로 되고 그러니까 많이 모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럼요. 그런데다가 시험도 낮게 주고 뭐 쉽게 주고 막 이래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아니, 구조로 그래 돼 이해가 있는 거예요. 된다니까. 그렇게 갈 것 이 같아.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내가 행정적인 부담이 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수행 평가를 늘리고 시험 난이도를 줄여버리고 그렇지. 낮추고.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유혹에 이게 빠질 것 교육적 그 책임 의식이나 알겠습니다. 기준이라는 것들을 망가뜨리는 제도 때문에 네. 이건 없애져야 됩니다. 사실. 원장님, 그 요거에 선생님들 애로사항은 뭐 그 가장 중점적으로 표출되는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졸업시켜야죠. 어떻게든 아이들을 졸업시키고 아이들이 성장하도록 하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생각인데 이게 아이들을 죽이는 제도다. 정말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점수를 주기 위해서 계속되는 말씀들인데 정말 쉬운 문제. 그러니까 퍼주기식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시고 이렇게 그러시던데 수행평가나 또는 정말 답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문제를 출제한다거나 해서 실제 아이들의 성취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방식.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일부 학교에서는 이제 몇몇 학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이건 3년이 지났을 때 정부에서 어떻게든 뭐 제도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뭐 해결을 하겠지라고 뒤로 밀어놓는 경향들도 꽤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낙인 효과로 인해서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아이들이 자퇴하는 경우가 또 늘고 있어요. 예. 이거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고 하는 제도가 아이들을 공교육 체제에서 쫓아내버리는 이런 결과로 좀 나타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죠. 아까 그 자료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자료 보면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가장 높은 답변이 뭐였냐면 저거 눈길을 뜨는데 교육적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 형식적 절차 수행에 느끼는 회의감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 안 맞는데? 이거 교육적 효과가 떨어지는데? 이거 계속 추진해야 하나? 라는 자괴감, 회의감이 91.5%. 저 부분에 동일이 제일 큰 거고 두 번째는 누적된 학습 결손을 한 학기 동안 과목 교사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네. 이게 시스템적으로 이건 그렇습니다. 잘못돼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또 75.6이에요. 네. 이게 이 두 가지가 네.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응답을 했고 성 교수님 이 지금 그 뭐죠 보충 지도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 있잖아요. 뺑뺑이 땡땡이 치는 학생들 있잖아요. 이 학생들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거 조사 자료 보면은 원칙대로 미수 처리한 학생 비율이 49.7%고 미수 처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50.3%. 절반 정도 되는데. 이거 선생님 따라 학교에 따라 다 다르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하다가는 우리 학교 학생들만 손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 제도를 좀 더 분명히 수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원래 이 취지가 제대로 되려면은 이런 보충지도 하는 아이들은 별도의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반에서 지원하는 인력이 동원되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부족한 것들을 보충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미수자가 아니라 아예 E를 A, B, C, D, E가 있으면 E를 40점 미만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 0점에서 40점 이상 60점까지를 E로 주면은 사실 미수자에 대해서는 별도 물론 학교마다 보충 지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해야 되고 그런 관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게 필수가 되어버리는 순간 이거는 제도적으로 상당히 넘어나가기 힘든. 예를 들면 지금 미수자 조건이 만약 60점 이하 이렇게 돼 있는 거를 40점 이하. 40점 이하를. 이하면은 그냥 이하대로 점수만 주면 돼요. 그러면 그 이하를 미수자 처리해서 다시 재추강하든지 보충 수업 하도록 하는 이 제도는 사실 우리 인력 구조나 안 맞다 또 이거지. 인식에 있어서 앞서 얘기한 우리 임전수 원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이 낙인 효과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아니 이게 좀 제도가 정비되는 시점 있잖아요. 그럼요. 그때까지 유예를 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이거 보니까 이 미수자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게 아까 거의 50% 달했잖아요. 미수를 처리하지 않는다. 50.3% 나왔는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처리하지 않는 이유가 보면 두 가지야 핵심이. 뭐냐면
미수자를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분위기에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죠. 예. 민원 발생. 네. 왜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 학교는 네.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이 학교 이 선생님만 이렇게 까다롭게 하냐라는 맞습니다. 민원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저 거예요. 속마음에는 우리 아이를 낙제시킬 수 없다는 선생님들 마음이 사실은 좀 더 많습니다. 많죠.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해결책,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세 분이 이런 식으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각각의 생각하는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원장님, 예. 개선책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게 교육과정이라서 이 당장의 이 제도 자체를 교육과정 자체를 허무는 것은 교육을 뭐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거니까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보완할 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교원 정원의 문제 네. 이걸 제대로 좀 확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출결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미이수자와 같은 최성보에 대한 네. 이 폐지. 저는 최성보 자체는 이 당분간 실험적으로 운영하되 폐지에 큰 가닥을 잡아야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과목 지도나 이런 부분도 교사 정원의 문제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요. 사실은 저런 국가교육 체제를 변화시킨다 하면 정말 아주 오랫동안의 이 긴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전문가 그다음에 이 교육 전문가인 교사 그리고 학부모 학생까지 이렇게 이 국가가 좀 매우 튼튼한 거버넌스 체계를 좀 잘 유지를 해서 정말 입시 교육을 넘어서는 고등학교 교육 체계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가. 예. 그다음에 고등학교 교육 과정은 그러면 이 어려운 세상에 살아갈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성장시켜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근본적인 지속적인 이런 이 노력 그리고 협의, 합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현장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변화를 해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당장은 교원의 정원을 누리는 것, 최성보나 출결의 문제 등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 이게 현재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제대로 최소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러니까 교육부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예를 들면 약간의 중장기적인 것도 있지만 그렇죠. 단기에 아까 시스템적인 문제들 이 행정 업무에 과도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쉽게 그렇죠. 고칠 수 있는 거를 네. 발빠르게 해줘야 그렇죠.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새 정부는 노력하는구나. 네. 신뢰감들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어려운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교사가 대상화되지 않고 교사가 교육기관으로서 학교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대로 좀 교사의 말을 듣고 교사와 의논하면서 네. 어쨌거나 이 국가를 대표해서 최전선에 서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이 교육의 전문가고 교육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과 의논하고 거버넌스 체제를 유지하고 이 그분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죠. 그런 면에서는 원장님 역할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최규진 교육부 장관 취임하면 한나인 하냐. 연락 좀 자주 하시고 말이죠. 현장 목소리 많이 들려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혼내야 돼. 혼내야 돼. 교수님 어떤 개선책 필요합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교원 수급이라든지 그 미수 제도, 그다음에 출결 문제, 그다음에 생기부 그 쓰는 그 분량에 대한 얘기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거 당장 사실은 실행할 수 있는 거는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교원 수급의 문제는 또 좀 시간이 아마 걸릴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 최소 성취 기준이라든지 예. 출석 출결 방식 문제. 문제라든지 생기부 기록 문제. 기록 조정한 건 사실은 당장 할 수 있는데 예. 저는 그보다 조금 더 큰 그림에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2028 대입제도입니다. 2028 대입제도야말로 재작년에 말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현재 그 당시 교육부 장관의 오더를 받아가지고 네. 발표를 했는데 저도 사실 원제가 있어요. 그때 그 대입 개선 특위에 참석했는데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고교학점제와 친밀도가 높은 방식으로 입시제도를 만들어줘야 고교학점제도 살고 우리 교육도 다양화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교육과정은 분기형으로 가고 선택형으로 갔는데 네. 대입제도는 통합형으로 가버린 거예요. 내가 2학년 3학년 내년부터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게 예를 들어서 공통사회가 그 수능에 출제가 돼요. 네. 공통사회는
1학년 과목이에요. 그러면 2학년, 3학년에 사회와 관련된 선택 과목들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면 2학년, 3학년 때 사회 관련된 과목, 네.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공통 과학만 나오죠. 네. 그다음에 과학에 관련된 다른 다양한 그 영역은 안 나와요. 그럼 그거 그러면 안 들을 거 아니야. 2, 3학년 때 사회하고 네, 과학에 관련된 과목들은 다 망해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4년 예고제라고 하는 입시제도의 그 규정에 따라서 네. 재작년에 결정했는데 좀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이번만은 고교학점제에 맞도록 조정을 해줘야 돼요. 대입제도 같이 가야 한다. 그게 안 맞으면은 교육과정 운영이나 이런 물리적인 것도 문제지만은 학생들 마인드에 오늘 수업도 시험에도 안 나오는 수업을 내가 왜 들어? 야, 이런 거 보면 교육부 장관도 중요하지만 우리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네. 호흡이 네. 두 분이 잘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같이 해결해야 하잖아. 네. 그래서 이게. 그 대입제도를 빠른 속도로 음. 개선하는 특별안을 하나 만들어 주지 않으면은 네. 고교학점제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 자체가 저는 이제 교육 내란 사태라고 얘기하는데 예. 더 확대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 진짜 이건 심각한 경고예요. 이게 중요하네요. 네. 우리가 4년 예고제, 3년 예고제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수능 개편안 28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지금 만든다면 이제 2년 예고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27년 11월에 할 거를 지금 25년 11월에 바로 잡는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조치가 필요할 거는 같아요.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국영수는 고2에서 대부분 배우는 일반 선택 과목이고요. 사회랑 과학은 고1 공통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고1 공통 과목, 사회과학 공통 과목을 아마 계속 3년 내내 반복할 거야. 이중 시간표로. 그런 아주 파행적인 그런 상태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 수험생은 똑같은 수능을 치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선택 과목의 유불리 때문에 동일한 수능을 치르는 게 속편하겠다. 이런 학부모들도 있기는 해요. 심플한 게 좋다. 그런데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다원화된 사회에서 모든 수험생이 동일 수능을 치르고 국영수는 주로 고2에서 배우는 일반 선택 과목인데 사회랑 과학은 고1에서 배우는 그러니까 사회 과학 과목의 전 단계인 약간 통합 융합적인 그런 전 기초적인 거예요, 단계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면 문제고. 더더욱이나 국영수에서 자지우지하겠네. 그러니까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렇게 논란이 있는 교육 현안에 대한 공론화를 하는 게 거기에 본연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아니라 국가교육회의 체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대입에 대한 그 공론화를 진행하면서 엄청 비판도 많이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수구의 민주주의를 이뤘었거든요.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제 제 궤도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개선안 관련해서 이제 뭐 교사 수급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된다. 행안부가 좀 전향적으로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 윤호중 네. 장관이잖아요. 예, 잘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잖아요. 그 공무원 수, 교육 공무원 수를 가지고 거기가 이렇게 틀고 있지 않고 지금은 정말 긴급 사태니까는 그랬으면 좋겠고 30만 저는 모여한다니까. 기재부에서 사실 예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하고 워낙 행안부 쪼아대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공무원 띄우는데 그렇죠. 행안부가 쥐고 있는 거니까는요. 그리고 이제 도농 간의 격차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온라인 교육과정 같은 걸 좀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좀 소외 지역에서 교과목을 개설한다고 할 때 예산 지원 같은 게 좀 충분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미수제도,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제도 같은 거는 이제 없애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이제 초중고에 걸쳐서 굉장히 이제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지금 여기서 기시감이 드는 건 뭐냐 하면은 2000년 초반부터 7차 교육과정이 시행이 됐거든요. 수준별 교육과정. 예. 아마 성기정 교수님이나 교육장님께서는 잘 아실 텐데 그때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이라 그래갖고 수학은 어떻게 됐냐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어떻게 나눴냐면은 1가 1라 이렇게 해서 중학교 1학년은 7가 7라 고1은 10가 10라 이렇게 나눴어요.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이유는 뭐냐 하면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냥 중학교 2학년이면 당연히 중학교 2학년 수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8가 8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고 있으면 8가를 배우지만은 유급을 하면은 7나를 배울 수도 있고 7가를 배울 수도 있고 그런 식의 아주 그 야심적인 그런 교육과정 안을 마련을 했었어요. 그게 95년도 교육개혁위원회에서부터 파생돼서 교육개발원에서 그걸 연구하고 제가 이제 그때 교육개발원에서 연구원으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교사도 더 많이 필요하고 교실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이면 중학교 2학년 수학 이 하나만이 아니라 8가, 7나, 7가까지도 개설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여러 학급이 다 같은 시간대에 수학 수업이 있어야지 그거를 같이 흩어모여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교사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교실은 얼마나 더 필요한지 그런 거를 이제 다 예측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내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문제의식은 똑같은 거예요. 책임 교육이 필요하다. 그냥 시간이 지나간다고 학년을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각 그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판단을 해서 이수, 미이수를 정하고 과목에 있어서 유급을 시키겠다. 그런 안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너무 이상적인 안이었고 너무 파격적인 안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뭐 심화 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나누고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다가 결국은 유야무야 됐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교 학점제하고 상당히 좀 유사성이 있는 그런 제도가 시도됐던 적이 있었다는 그래서 기시감이 든다는 말씀 드리고 그게 또 현실과의 너무나 이제 차이가 컸기 때문에 현실에 발을 붙이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안이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단계형 예. 수준별 교육과정 기억나죠. 네. 학교 현장에 뒤지고 나왔던. 맞아요. 예. 근데 결국은 그냥 네. 유급 그런 미수 이런 거 없이 그냥 해오던 방식대로 관습적으로 다시 그때 뒤집혔던 비슷한 안이 이제 구안된 게 이제 그 고교학점제인데 사실은 문제의식들은 사실은 벌써 수십 년간 계속 그렇죠. 지속되어 책임 온 거예요.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교학점제가 더 심각한 건 이걸 전면화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교학점제가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러다가 고등학교 교육 체제 자체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위기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이게 갖는 거죠. 2017년 하반기부터 준비해왔고 그때 계획 단계 또 준비 단계에서는 상당히 지금 나왔던 이 문제들이 다 논의가 그렇죠. 됐죠.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단계로 가서 2025에는 전면 실시할 수 있다라고 동의가 됐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왔던 건데 중간 3년 동안에 네. 공백기가 했었던. 이 모든 계획들과 이게 다 윤석열 탓이라니까. 네. 같은 이 윤석열이 같은 네. 교육 내란을 일으킨 근데 장본인이고요. 제가 끝으로 보니까 이게 그 아까 일단 본질적 문제는 그 교원 수급 문제도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그러니까 아까 또 교육부 차원에서 제도적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아까 출결 문제, 뭐 미수자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는 교육부에서 빨리 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이후에 빨리 조처해서 이걸 해결해야 할 것 같고 첫 번째는. 그렇죠. 근데 들어보니 이 교육부만의 일이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도 관련돼 있고 아까 증원 문제는 행안부 네. 그리고 기재부에서 그렇죠. 돈을 지급을 해줘야 하니까 이게 다 연관성 있는 문제라서 범부처 제가 사항이요. 이거는 범부처가 함께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총리의 역할이 중요해. 중요하죠.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에서 이게 주요 갈등 관리 과제로 이 문제를 빨리 인식하고 있겠죠 이미. 이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빨리 모아져서 네. 시급한 해결 과제로 빨리 그 총리가 갈등 관리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하고 강훈식 비서실장 이하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게 교육부 혼자 외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옛날에는 한 마을이 한 아이를 키운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에 보면 있잖아요. 온 나라가 한 아이를 키운다고 이렇게 제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실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네. 초기에 교원 평가 때문에 그때 교육평가. 이 동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때. 그다음에 네, 기억납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김삼곤 장관 있을 때 대입제도 뭐 수시냐 정시냐 가지고 그러다 동력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예, 뒤로 지금 좀 물러. 노무현 정권은 초반에는 나이스 이런 것도 난리 쳤어. 그러니까 지금 이 고교학점제가 뭐 수많은 교육 의제들이 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중요하다. 이 동력을 살려서 계속 교육 개혁을 갈 것이냐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은 교육에 또 지난번처럼 동력이 이렇게 뚝 떨어질 거냐에 사실은 바로미터에 해당된다. 저는 그래서 사실 중요합니다. 이 문제 잘 해결하고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은 언론에 계속 보도되기를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것만 보도가 돼. 그럼요. 그건 안 이거 돼요. 잘못돼 있어. 이거는 그 홍보 영역에서도 좀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네. 청와대 쪽도 네.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교육부도 아니 8대 공약 있잖아요. 굉장히 네, 네, 촘촘히 잘 짜여 있거든. 근데 마치 서울대 이거 하나만 전달이 돼 있다고.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 보장하는 문제부터 시작 여러 가지 다 있거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균형 있게 맞아. 홍보가 좀 네. 되고 그래서 다양한 게 있구나 이렇게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최규진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잘 마치고 취임하시길 바라고 빨리 이 고교 이 학점제 문제를 종합적으로 부처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계 인사들이 한 목소리를 빨리빨리 내줘야겠네요. 집약해서 네. 전달을 잘 해야 할 과제가 있고 오늘 해보니까 이 조합이 괜찮아. 세 분 같이 하니까 이게 든든한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꽉 찬 느낌이 네, 들고 네. 굉장히 좋습니다. 또 박경미 의원님 모처럼 네. 뵈니까 반가웠고 임준수 원장님 세 번째가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까? 자주 본 것 같아 왠지. 예, 든든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